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편 진행하고 있고, 이제 일제강점기 마지막 부분, 이론 부분 정리해 볼 텐데, 일제강점기에 우리 문화 부분이 어땠는지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일본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고 누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우리 거를 살리려는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일제강점기의 국학 연구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본인들은 우리의 역사성을 누르고 민족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역사 왜곡을 굉장히 심하게 하죠. 한국사 연구는 그거에 대항하는 것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사 연구를 좀 보시면 일본이 이제 식민사관이라는 거를 시작을 해요. 이 식민사관이 뭐냐면 일제가 한국사를 굉장히 많이 왜곡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선 역사만 해도 거의 500년이고 그 이전에 고려도 500년이에요. 한 번 왕조가 만들어지면 꾸준히 수백 년 이상 지속이 되기 때문에 역사가 굉장히 유구하기도 하죠. 기록도 많이 남아 있고요. 이걸 전부 다 없었던 걸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석을 달리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일제가 한국사 왜곡을 어떻게 하냐면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고 한국사에 자율적으로 발전해 온 이거를 부정하기 위해서 식민사관을 연구를 해서 우리 민족들한테 세뇌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식민사관을 토대로 조선사라고 하는 역사책을 따로 편찬을 하게 되는데, 식민사관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일본이 왜곡했었던 역사의 흔적이 사실 아직도 다 없어지지 않은 건데, 여기 지금 식민사관이 쭉 나와 있습니다. 타율성론이 있고요. 정체성론이 있고 당파성론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한국사는 외부의 간섭을 받아야지만 다른 외세에 의해서만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발전 못한다는 거죠. 누군가가 우리를 끌어주지 않으면 발전하지 못하는 상당히 수동적인 역사를 또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정체성론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고대 사회 단계에서 정체돼서 전혀 발전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있고요. 또 당파성론은 뭐냐면 우리는 그냥 민족성 자체가 역사가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니네는 몇 명만 모이면 싸워. 분열성이 강한 민족이고 분당 정치 이런 거 봐봐. 엄청나게 혼란스럽잖아. 오랜 당파 싸움으로 국력이 악화돼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멸한 민족처럼 묘사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식민사관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여기에 대항하면서 이거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요. 그것이 바로 민족주의 사학입니다. 우리 민족 문화가 얼마나 우수하고 한국사가 얼마나 주체적으로 발전을 했는지를 강조해주는 거가 바로 요건데,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두 분이 나와요. 박은식과 신채호입니다. 이 박은식은 민족 정신으로 혼이라는 걸 강조해요. 혼. 사실은 요분들 말고도 혼이나 얼이나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공통점이 있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신적인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 거.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거 빼앗고 누르고 할 수 있지만 빼앗을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혼과 얼과 어떤 신념으로 대표되는 거. 이것만 살아있다면 우리는 독립을 할 수 있을 거다. 우리는 이런 걸 갖고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민족의 정신으로 혼을 강조합니다. 혼만 살아있다면 언제든 껍데기는 다시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나라는 껍데기고요. 역사는 정신이다. 민족의 혼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이 저서로 유교 구신론이라는 책과 한국 통사라는 책이 있고,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학과 더불어서 신학문까지 두루두루 섭렵하신 분이 바로 박은식 선생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수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단재 신채호 선생 매우 유명하죠. 고대사 연구에 엄청 관심을 가져요. 일본이 왜곡했었던 우리의 고대사, 우리 민족의 전통과 정신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또 어려운 말 했죠.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규정을 합니다. 뭐 이걸 굳이 지금 말로 바꿔보자면 나하고 내가 아닌 것끼리의 싸움이 바로 역사다. 근데 이거는 내가 속한 집단도 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사이의 싸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사실 지금도 정치 분쟁이나 경제 분쟁이나 이런 게 다 똑같잖아요. 내가 속한 단체나 나의 이득과 이것과 반대되는 어떤 이득, 이 대척점에 있는 것들끼리 서로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이런 것이 바로 역사인데, 그렇게 규정을 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묘청의 난이라고 하는 걸 재발견을 해서 이 고려시대 묘청의 난이라는 게 있죠. 실패했었던. 이게 우리 천년 역사 중에서 제일 아까운 사건이다. 왜냐하면 묘청이라는 사람은
보수적이지 않고 진보적인 사람이었고 이 묘청의 말대로 역사가 흘러갔다면 고려가 상당히 개혁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 뒤에 몽골과의 항쟁이라던가 이런 게 안 나왔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을 거고 그런 성향을 조선시대까지 유지를 했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조금 더 강력한 국가로 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거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요 사건과 만난다라고 보는 거죠. 이걸 굉장히 애통하게 해석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신채호의 저서로는 독사신론 그리고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초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특징을 보여주고 제대로 인식시키려고 두 민족 사학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조선학 운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 조선학 운동은 1934년에 한창 민족 말살 통치 같은 거 하고 있을 때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등의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모여서 정약용 서거 99주기를 맞이해서 여유당 전서라는 책도 간행을 하고 요거를 계기로 여러 가지 부가적인 활동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바로 조선학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민족주의 사학을 보셨는데 민족주의 사학 말고 성격이 조금 다른 걸로 사회주의 경제 사학이라는 게 또 있어요.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유물사관의 입장에서 조금 객관적으로 한국사 연구하려고 했던 분도 있다라는 얘기죠. 방금 위에 언급됐었던 박은식, 신채호랑은 상당히 대척점에 좀 역사를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우리 역사를 우리의 전통이 있고 이상하지 않고 뒤떨어져 있지 않은 이 식민사관을 부정하는 방식의 연구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백남훈이라는 분이 있어요. 유물사관이 뭐냐면 사회주의 사상의 뼈대가 되는 건데 쉽게 얘기했을 때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거를 물질적인 생산력이랑 생산의 관계, 뭐 옛날에 뭐 농노 관계가 있을 것이고 이게 발전되면서 자본주의가 나온 게 있을 것이고 경제가 발전해 나가는 방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족의 정신이나 이런 걸 내려놓고서 실제로 우리가 인간 세상이 발달한 걸 보면은 물물 교환을 하다가 화폐가 나오고요. 그리고 농사를 중요시하다가 상업이 발전을 하고요.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고 이게 디테일해집니다. 모든 국가들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의 문명은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을 해요. 이거는 하나의 패턴이라는 거죠. 사회가 발전하는, 경제가 발전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발전을 해오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역사를 연구를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우리가 삼국시대까지만 해도 화폐가 쓰이지 않았잖아요. 화폐를 쓰지 않고 거의 물물 교환이었고 아니면 그냥 보석으로 교체를 하거나 교환을 하거나 곡식을 쓰거나 이렇게 했는데 고려시대까지도 화폐 통용이 제대로 되지 않다가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왔을 때 공식적으로 상평통보라는 화폐를 쓰게 되고요. 농사를 중요시하다가 이제 조선시대 후반으로 가면은 상업을 중시하면서 시장도 다 열 수 있게 해주고 이 상인들도 육성해주고 상공업을 진흥시키고 전문 경영인 같은 거 나온단 말이에요. 광산을 경영하는 덕대라는 사람들 나오고요.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등장하고요. 대동법의 실시로 인해서 이런 역사의 발전에 다른 나라에도 출연하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출연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발전 단계를 보여주는 게 우리 역사에도 뚜렷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나라가 발전을 해주고 끌어주고 이런 걸 떠나서 다른 모든 국가의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발전의 단계를 거쳐서 사회 경제적으로 순차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이나 박은식 선생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주관적, 객관적으로 둘 다에서 이런 분들의 연구가 되게 중요하죠.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해도 우리는 식민사관에 안 맞는 거예요. 식민사관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편파적인 다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연구를 했다라는 거죠. 자, 백남은 조선사회 경제사, 조선봉건사회 경제사를 통해서 한국사가, 우리 역사가 세계사의 역사 법칙에 따라서 다른 국가, 다른 민족이랑 거의 같은 방식으로 발전해 왔음을 비교하면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말하는 정체성론이라고 하는 거 말도 안 되는데 안 맞잖아. 이렇게 증명을 했다라는 얘기죠. 이 백남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우리한테 크게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이분이 나중에 북으로 가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쪽에서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다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교과서에 표시를 잘 안 해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지 않는 거지만 실제로 이분이 했던 연구는 민족사학자들이 연구하지 못했던 부분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종합적으로 우리의 역사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패턴을 가지고 발전을 해왔다라는 거를 한 꼭지를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증주의 사학도 있어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을 실증적, 객관적인 사실로 사료에 근거해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병도나 손진태라고 하는 분들이 진단학회라는 걸 만들어서 진단학보를 발행을 하면서 역사를 발전시켜 갑니다. 자, 우리나라 거, 우리 거 연구하는 경향 많이 생깁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또 언어겠죠? 국어 연구가 있습니다. 조선어 연구회라고 있어요. 우리 대한제국 시기에 한글 연구기관으로 국문연구소라고 있었잖아요. 주시경 선생으로 대변되는 요거를 계승하면서 만들어진 게 조선어 연구회입니다. 각야날, 오늘날의 한글날이죠. 각야날을 제정을 했고요. 잡지인 한글을 발행을 했고요. 강습과 강연회를 통해서 언어를 알리는 거에 국어를 알리는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어 연구회가 있고 조선어 학회가 있어요. 자, 조선어 연구회가 개편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단체고요. 최현배, 이극로, 이윤재 등등등 핵심 인물들이 있습니다. 한글 교재를 편찬을 했고요.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게 되고 이 표준어도 제정을 하고요. 조선말 큰사전, 우리말 큰사전 요거를 편찬하려고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시도만 하고 나중에 탄압당해서 해산되기 때문에 완성은 못하거든요. 이 원고가 서울역 창고에서, 서울역에 있었던 오래된 창고에서 발견이 되면서 나중에 편찬이 되기는 해요. 자, 일제가 일으킨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해산을 합니다. 1940년대 일이고요. 조선어 학회를 독립운동 단체로 간주를 해서 치안유지법을 적용해서 핵심 인물들을 다 끌고 가서 투옥을 해요. 뭐 독립운동 맞죠? 언어적인 부분으로 이 국어 연구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도모했던 단체니까. 그래서 해산이 되게 됩니다. 자, 국어 연구하셨던 분들 요렇게 있고, 자, 일제강점기의 문화활동 중에 이제 종교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종교단체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천도교,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동학이라는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동학이 있죠. 이 동학의 3대 교주였던 손병희가 기존의 동학을 정리하고 발전시켜서 천도교란 이름으로 개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천도교가 3.1운동을 주도했고요. 방정환 중심으로 소년회라고 하는 게 또 있어서 소년운동을 전개합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 만들고 어린이 잡지도 만들고 소년이란 잡지도 간행을 하죠. 방정환, 어린이라는 언어를 만든, 글자를 만든 방정환 선생, 소파 방정환 선생이 천도교인인데 여기 교주였던 손병희의 그 사위입니다. 사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서 활동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다양한 인권 활동 같은 게 이쪽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기관지로 만세보라는 게 발행이 됐고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가 있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대종교라고 하는 민족종교가 또 있어요. 나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단군을 모시는 신앙으로 창시한 민족 종교인데 실제로는 종교적인 성격보다는 민족성을 고취할 수 있는 공통의 히어로적인 인물을 발굴을 해서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서 독립운동을 하는 단체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나서 1910년 국권 피탈이 되고 나서 북간도로 넘어가서 중광단이라는 걸 결성을 합니다. 중광단. 이 중광단이 북로군정서라고 하는 군대로 개편이 되는 거죠. 김좌진 장군이 이끌었던 민족 독립운동 무장투쟁 단체로 발전을 해요. 대종교에서 만들었던 중광단이 기반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불교가 나오는데 만해 한용운 선생이 있죠. 한용운의 주도로 조선의 불교 유신회를 조직을 해서 일본이 사찰령 같은 것도 내리는데 요거 폐지하는 운동을 또 하게 되고요. 조선 총독이 절에 주지를 임명을 한다. 뭐 별거에다 간섭을 하죠. 이런 거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를 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이 넘어와서 전파했었던 외국 종교들이 등장을 합니다. 개신교 선교사들이 주로 미국 사람들이 넘어오죠. 우리가 1882년이죠. 이제 이때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맺으면서 미국이랑 조규를 맺으면서 거기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요. 조선이 알려주게 되면서 선교사들이 넘어오게 되는데 1885년부터 선교사들이 넘어와서 정동 지역에 안착을 하면서 아펜젤러가 배제학당을, 스크랜튼이 이화학당을 이런 학교들을 설립을 하면서 교회와 함께 신학문을 보급하는 교육선교를 하게 됩니다. 교육선교하고 의료선교를 같이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천주교도 들어오죠. 이 천주교 기관지로 있었던 신문이 경향신문이에요. 근데 이게
민중계몽신문으로도 활약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주교가 의외로 또 이런 걸 갖고 있는데 만주에서 항일 무장단체였던 의민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무장투쟁도 천주교가 진행을 하는 게 있어요. 조금 의외적인 활동 중에 하나죠. 그리고 원불교, 박중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불교를 창시를 하면서 간척사업이라고 하는 걸 추진을 하고 새생활운동을 전개합니다. 이건 일종의 민족활동에 가까운 활동이에요. 종교활동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선지에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읽으셨을 때 어떤 종교인지를 바로바로 알 수 있게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자, 언론활동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활동을 봤었고 이제 언론활동이랑 마지막 문화예술활동 정리해 볼 건데요. 1920년대에는 이제 문화통치하잖아요. 신문이나 잡지 발행을 해도 돼요. 해도 된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냥 오케이만 해준 거고 실제로는 검열이랑 삭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보낼 수 있는 내용은 상당히 편집된 상태로 들어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936년에 일장기 삭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자,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이 있었단 말이죠. 이 베를린 올림픽에 여기 마라톤 우승자로 손기정 선수가 있었어요. 손기정 선수. 근데 우리가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이 올림픽에 손기정 선수가 일본인 선수로 출전을 하게 되고 손기정이 아니고 일본인으로 손키테이라는 이름으로 출전을 해요. 그래서 우승을 했는데 이 우승하고 난 그 사진을 단상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메달 받고 하는 사진과 뛰는 사진이 있는데 여기에 일장기를 가린 상태로 삭제 보도를 한 거예요. 이때 이렇게 일장기 삭제 보도한 데가 동아일보하고 조선중앙일보가 있는데 여기서 일장기를 삭제했다는 것으로 이제 일제가 상당히 분노하게 되고 동아일보하고 조선중앙일보가 무기한 정간이 되게 됩니다. 상당히 민족 언론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여요. 전혀 문화통치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요게 이제 핵심 쟁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학예술 활동이 지금 있어요. 여기 보면은 문학 활동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이제 문화통치하니까 뭐 시도 써, 소설도 써, 연극도 해도 돼. 이렇게 오픈은 시켜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경향파 작가라고 하는 집단들이 출연을 하게 되는데 카프라고 해요. 카프. 이거 뭔가의 약자겠죠. 프롤레타리아 문학단체, 최초의 전국적인 문학단체. 초창기에는 문예운동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아무래도 이 프롤레타리아면은 노동자 계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작품에도 다분히 그런 성향이 조금 들어가 있는 계급투쟁적인 성격을 조금 가지고 있는 이 작가들의 작품들이 좀 실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독립운동의 어떤 사회주의 쪽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활약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1930년대부터 저항시인이라고 하잖아요. 이육사. 이분은 원래 본명이 이육사가 아니에요. 본명은 이원록인가 그렇죠? 근데 자기의 수감번호, 수형번호를 따가지고 이육사로 본인이 필명을 쓴 건데 아마 교과서에서 마주쳤던 작품들일 겁니다. 이육사의 광야, 절정,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이런 내용들, 문학작품이 대체로 일제강점기 시대를 비유하고 풍자하고 독립에 대한 열망을 좀 추구하는 그런 내용의 작품들이 있는데 뭐 청포도라든지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너무 유명한 윤동주가 있죠. 윤동주의 서시라는 작품도 있고 윤동주는 사실은 20년대 중반 이후부터 우리말로 문학작품 하는 거에 대해서 매끄럽게 허용을 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말을 쓰는지 안 쓰는지도 항상 이제 감시의 대상이 됐고 결국에는 우리말로 작품 쓰고 우리말로 얘기한다는 것 때문에 윤동주가 잡혀 들어가게 돼서 윤동주가 사망한 원인이 지금 불분명하죠. 수감이 되는데 후쿠오카 형무소에 끌려가게 되는데 왜 사망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다만 최근에 나오는 몇 가지의 정보로 봐서는 불법적인 그 생체 실험을 당했다라고 여겨지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로 굉장히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윤동주의 서시라는 작품이 또 있고요. 윤동주라는 사람 자체를 우리가 독립운동 문학 작품을 썼던 사람으로 좀 분류를 하고 있기는 하죠.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문의 상록수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날이 오면이라는 작품이 있어서 민족의식이랑 독립사상이 여기에 다분히 많이 들어가더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때 이런 거를 넣어서 작품을 쓰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요 시기에 활동했었던 유명한 이제 우리 소설가나 작가들 중에는 나중에 친일사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어 교과서에 나오지만 여전히 논란의 핵심의 인물로 나오는 나중에 자발적 친일파가 된 사람으로 이광수가 있죠. 이광수. 근데 이광수의 무정이라든지 흑이라든지 하는 작품들이 아직도 교과서에 나오기는 해요. 이 문학적으로 봤을 때 작품성은 확실히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너무 친일파라서 좀 그렇기는 하죠. 이광수는 생애 내내 거의 나중에 친일을 하는데 욕도 엄청 먹어요. 욕도 굉장히 먹는데 굳이 뭐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욕을 또 상당히 많이 먹는 사람이 또 이광수라는 사람이고 뭐 자기 깐에는 좀 억울했던가 봐요. 사람들이 친일파라고 손가락질 하다 보니까 뭐 자기가 뭐 크게 친일을 해서 뭐 국가 재산을 막 크게 증축을 하거나 이완용처럼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런 게 약간 억울했던가 봐요. 그래서 나중에 친일파의 변이라는 안 써도 되는 글을 하나 써가지고 욕을 엄청 먹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아니 아닌 말로 일제강점기 때 그냥 숨 쉬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다 친일이다. 다 친일에 한몫한 거다. 굳이 이런 얘기를 해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갔을 텐데 굳이 그런 말을 해서 욕을 또 2배로 먹고 친일을 했으면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죽는 날까지 친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되게 뻔뻔한 친일파들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유명한 어떤 시인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나중에 이제 친일 사전이나 명단에 올라가신 분들이 꽤 많아요. 뭐 메밀꽃 필 무렵 이런 거 쓰신 뭐 이효석 작가나 뭐 김동인이나 그리고 뭐 서정주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말을 아름답게 다루면서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을 생산을 했지만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각각이 최소 5편 이상의 친일 문학 작품을 만들었던 친일 행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친일파답지 않은 어떤 친일이 안 들어간 작품을 하나도 안 썼다. 일제강점기 때 활동을 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작품이 있어요. 뭐 이효석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일본어로 쓴 작품도 꽤나 많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말을 가지고 우리말 작품을 이렇게 쓰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한용운도, 만해 한용운도 이 스님이기를 전에 독립운동가이기 전에 문학가이기도 해서 님의 침묵이라든지 이런 문학 작품을 또 남긴 것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술 활동의 추가적인 부분으로 나운규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운규. 이 나운규라는 사람이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제작을 하는데 제목에서부터 민족성이 엄청 넘쳐나죠. 1926년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 걸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요주의 인물로 감시를 받을 만한 그런 상황에 처했을 수 있겠죠. 그냥 내용 자체가 식민 지배를 받았던 한국인의 고통스러운 인생 자체를 영화로 표현해낸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았던 작품이 나운규의 아리랑이에요. 지금 요런 작품이나 요런 이름이 보였을 때 1920년대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서 일제강점기 때 어떤 문학 활동들이 있었는지 어떤 방향으로 이런 거를 진행시키려고 했는지를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종교적인 부분이랑 이런 부분이 조금 복잡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근대 시기 역사 여기 이론 부분 정리할 때 무슨 단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름이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딱 이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문제를 풀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한 번씩 체크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은 그래도 일제강점기 내용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 문학 예술 활동까지 여기서 정리해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 진행해 보겠습니다.